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벌크업 3만 톤 오른쪽 화살표 7만 톤. 2. 한국, 극비리의 중형 항모 개발 추진한다. 3. 프랑스의 초특급 뒤통수, 중1 조선소 경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KF-21이 국방력을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이 새로운 사업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은 전 세계 방산 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을 한 단계 상승시킨 것처럼 이번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최근에 열린 마덱스 2023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인 CVX의 형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스키점프대가 폐지되었으며 함재기로는 F-35B가 아닌 KF-21N 과마리논이 탑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에서 함영을 공개하며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의 함영은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부터 차기 호위함인 FFX-H3 충남함, 그리고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함영과 구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력과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군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동적인 경사 구상 선수형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펄트와 어레스팀 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함영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 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터부터 3만 톤급을 경항모, 4터부터 7만 톤을 중형항모, 그 이상을 대형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 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항모의 턱걸이한 수준이네 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만 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 내외화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에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의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 투사력이 강력한 해상 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작아 보이기 위해 경하 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먹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만재 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항공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 있지만 다수의 KF-21N, EED, 마리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2개의 캐터펄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2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재 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 터부터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 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8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8는 층장 283m,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이함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들, 후방의 함공 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라팔 32대, EEC 조기경보기 3대, NH95대들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1N을 탑재하고 대잠초계 헬기로는 이미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 운용 능력이 입증된 MUH-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들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경보기들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경보기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경보기들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새 말의 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E2 시리즈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들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터부터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2 시리즈들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연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경보기로 EED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8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말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의 가장 큰 위협민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면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X 33.5m의 초대형 경남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들 동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컨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남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남고까지 이어지는 9획의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들 몰이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 갑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민 작동 구조를 보면 K9A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9A2 위 독보적인 자동장천 시스템이 최대 말사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를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면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모닝함, 산둥함의 밀평균 소티가 20여 회 안팎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젠함의 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8,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들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들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 기머들 사용하는 CATOBAR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에리스틴 기어로 착륙하는 STOVAR. 이도 저도 없이 스키 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STOVL. 세 가지 형식으로 나놉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E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CATOVAR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묘질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톤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21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함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펄트는 면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터부터 50초매 1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펄트가 많은 조기, 더 많은 함재기들 미륙시킬 수 있는 건 당면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펄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암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골드 캐터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 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묘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톤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들 경납해야 하고 여기에 만성적인 함정 승무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인데요. 더군다나 CVX가 건조될 때쯤이면 이제 막 해군 항공대에 함재기 파일럿이 양성되었을 시기입니다. 아직 숙련도도 부족한 이 고급 인력들을 만전사고로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형 함재기와 수송기가 공개됐습니다. 열매 지난 9월 21일 국내 최대 방산 박람회 DX 코리아에서 한국함공무주산업이 KF-21N 과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 군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중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뤄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 과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의 접힌 날개, 범고래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AI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군 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5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 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KAI가 공개한 KF-21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형과 다목적 수송기는 KAI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KAI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 항모처럼 모형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례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배에 실으려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터부터 100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 위 날개는 적에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 이끼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 1대 무려 10m 나쪽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6,000톤의 아메리카급 감습상륙함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4,0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 이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 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 위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의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1엔 이 전자식 사출기 EMALS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1엔 위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터부터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1N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드는 3형 푸제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1N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1N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의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품 설계는 최신 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발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인 일본의 가와사키 C2 블루웨일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나 쓸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AI에서는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전자전기, 해상초계기 등 특수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당장 해상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오라이언,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붙어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 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1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 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 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 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 원화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터부터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 가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터부터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적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산하 국제회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 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 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터부터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 SG와 공기윤활 시스템, ALS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성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형 유조선 VLCC/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